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먼저 설명한 후에 이런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해보고, 또한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혹은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어떤 그림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비슷한 종류인지를 파악해서 분류해서 그룹을 나누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런 각각의 그림들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게 두 번째 데이터 혹은 세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n개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인풋 데이터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화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우리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과일들은 총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냥 이런 데이터 그림들을 보고 비슷하게 생긴 그림끼리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화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3개로 그룹을 나누자 라고 컴퓨터에게 입력을 주면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 그림들을 보고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데이터끼리 모아서 3개로 그룹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룹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굉장히 비슷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서,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그룹끼리, 1번 그룹과 2번 그룹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은 유사한 정도가 낮아야 한다. 즉, 서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데이터들끼리 서로 다른 그룹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애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모은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사용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너무 크고 많은 개수의, 그리고 구조적으로 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받았을 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섞여져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데이터셋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사한 애들끼리 묶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구 섞여져 있는 과일 그림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비슷한 애들,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 과일들끼리 하나로 묶어준다던가 같은 이런 클러스터링 작업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는 예를 들어 비슷한 다른 종류의 과일 그룹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직관을, 데이터에 대한 직관을 얻음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때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이 데이터에 라벨이 주어져 있는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라벨 정보를 배제하고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뭔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뭔가 이후에 지도학습의 하나의 종류로서 분류 작업을 할 때에 어떤 분류 모델을 쓰는 것이 더 좋을지와 같은 그런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군집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집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져 있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사도,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두 개의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 similarity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x, y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이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멀리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수치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y라고 하는 점이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x와 y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는 x, y 사이의 이 거리를 바탕으로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1과 y1 사이의 거리가 4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x2와 y2 사이의 거리가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해서 5라고 하는 거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이런 유클리디안 거리 말고도 예를 들어 그냥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의 절대값의 총합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 예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맨하탄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바로 3과 4를 더해서 7이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군집화에서는 어떤 디스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군집화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런 걸 정해놓고 어떤 두 개의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가 작은, 즉 유사한 정도가 높은 애들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군집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타입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분할적 군집화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즉 계층적 군집화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에서는 우리가 몇 개로 나눌 것인지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놓고 이 정해진 개수만큼으로 데이터들을 겹치지 않게 군집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와 있을 때 4개의 군집으로 나누자라고 정해놓고 비슷하게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크게 4개의 군집으로 겹치지 않게 결정을 해주는 것이 이런 분할적 군집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와 달리 계층적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둥지를 쌓듯이 뭔가 포함 관계를 이루게끔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의 데이터 각각을 하나의 군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군집끼리 합해 나가면서 계층 구조로 군집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런 계층적 군집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10개 각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클러스터끼리 하나씩 합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개의 클러스터로 합해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데에서 끊어서 여기 밑에 있는 애들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여기 아래를 또 하나, 또 나머지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나머지 강의 중에 일부에서는 이런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기반하느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이 주어진 데이터들에서 K개의 군집이 존재하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각각의 K개의 클러스터의 중심, 센터에 가까이 위치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잡는다라는 것이 바로 K-민즈 클러스터링의 가장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우리가 K개의 그룹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K개 그룹에 대표자가 되는 어떤 센터가 정해져 있고 이 센터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K-민즈 클러스터링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의 센터, 중심에 해당하는 애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의 평균 값으로 대표자를 설정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뭐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각각 이 K개의 클러스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되어 있다. 즉, 클러스터 배정이 뭔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배정되어 있는 그 클러스터 각각에 대해서 이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엇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각각의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평균값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주어져 있는 이 대표자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클러스터 센터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과정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알고 있어야 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센터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 각각의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센터값이 정해져 있어야 어떤 센터에 우리가 더 가까운지를 통해서 클러스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두 개의 과정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클러스터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야 되는지 이 대문자 K라고 하는 값이 인풋으로, 입력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 각각을 K개의 클러스터에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처음에 K개의 클러스터의 센터 값, 우리가 뮤1부터 뮤K라고 부르는 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터 값을 랜덤하게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 빨간색 원이 첫 번째 클러스터의 센터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센터의 클러스터의 센터 값이고, 이 초록색이 세 번째 클러스터의 센터 값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처음 센터 값을 정해놓은 다음에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센터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나머지 검은색 데이터 점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센터 값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서 그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n번째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그 데이터 값과 K라고 하는 클러스터 중심값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함으로써 어떤 클러스터 센터와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 빨간색 센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클러스터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두 개는 파란색 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4개의 데이터들은 초록색 점에 가깝기 때문에 세 번째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1번 클러스터에 어떤 애들이 속하는지, 2번 클러스터에 어떤 애들이 속하는지, 3번 클러스터에 어떤 애들이 속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클러스터 센터를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처음에 골랐던 이 센터 값들은 무작위로 골랐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클러스터의 결과를 보고 새롭게 센터 값을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이 과정을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는 센터 값을 결정할 때 이렇게 평균 값으로 센터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클러스터의 센터 값이 변경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더 가까운지를 다시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점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에 더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형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두 번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세 번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롭게 바뀐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다시 각각의 클러스터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뮤 클러스터의 센터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더 이상 이 배정의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이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떤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그림을 봐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우리가 랜덤하게 시작점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겠다라고 이미 정해놨고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 점들이 데이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첫 번째 클러스터의 대표값과 두 번째 클러스터의 대표값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센터 값을 기준으로 이 각각, 예를 들어 100개의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이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더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센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은 파란색 점으로 할당이 될 것이고, 나머지 점들은 빨간색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배정된 클러스터를 가지고 이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센터 값을 다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배정된 애들을 가지고 이 파란색 점들 중에서 평균 값이 무엇인지 뮤1 값을 다시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클러스터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평균 값이 무엇인지를 다시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뮤1과 뮤2의 값을 새롭게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각각의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센터와의 거리가 더 가까운지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는 이 점에 있어서는 파란색 클러스터가 아니라 빨간색 클러스터 센터와 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배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값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센터에 더 가까운지를 계산해서 더 가까운 센터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진행을 해주게 되고, 또 이렇게 바뀐 클러스터 어사인먼트를 가지고 새롭게 평균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또 동작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새로 바뀐 평균 센터에 대해서 각각의 점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다시 계산하고, 계산된 클러스터 결과를 가지고 평균 값을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바뀐 클러스터 센터를 중심으로 파란색에 속해야 하는지 빨간색에 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고, 또 결정된 애들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센터
클러스터의 센터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더 이상 이 데이터들이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이 변화가 없고, 즉 각각의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센터 값이 크게 변화가 없을 때에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고요.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 도대체 이렇게 간단하게 동작하는 것 같은데 왜 클러스터링을 잘 해주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클러스터의 대표, 민, 평균 값이 되는 대표자를 선택을 하고 이 대표 센터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어떤 것을 목표로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을 결정을 하느냐 살펴보면 결국에는 각각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 배정된 클러스터 센터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클러스터링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i번째 데이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어사인된 K라고 하는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이 전체 거리를 최소화하게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고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뮤라고 하는 것을 K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의 평균 값으로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얘는 다시 계산을 해보면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가까이에 위치하여 있는 애들인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러스터링, 군집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던 클러스터 내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은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야 한다. 즉,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은 평균 거리가 낮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 함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의 평균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내뱉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결과는 항상 비슷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동작했는지 앞에서 살펴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K개의 클러스터의 센터를 굉장히 무작위로 랜덤하게 설정을 했었죠. 근데 그 랜덤하게 설정한 처음 초기 값에 의해서 클러스터의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렸을 때 항상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된 그런 결과에 수렴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로컬 미니멈, 적어도 지역적으로 최적화된 점으로 컨버지한다라는 것은 개런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시 그림에서 보듯이 K개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것을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니셜 센터 값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군집화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3개로 잘 구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2가지 경우는 뭔가 비슷한 애들을 굳이 2개로 쪼개 놓은 것 같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로컬 옵티멈으로 뭔가 결과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기 값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나 혹은 여러 번 서로 다른 초기 값에서부터 결과를 여러 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애를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몇 개로 클러스터링을 나누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 K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K를 2로 설정하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돌리면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되게 될 거고요. 만약에 3개로 구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하나, 파란색, 주황색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K를 4로 결정을 해놓으면 굳이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4개로 쪼개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라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K 값을 결정함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하면서 어떤 K 값이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모인 애들끼리 최대한 비슷하고 또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애들끼리는 최대한 떨어져 있게끔 하는 좋은 K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K를 찾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다르게 설정을 해가면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팔꿈치처럼 엘보에 해당하는 이런 점이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개수를 무한정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클러스터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K 값을 선택하는 것이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K-민즈 클러스터링의 뭔가 변형들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1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 센터에 가까운지를 결정할 때 굳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종류의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 이 단계에서 뭔가 우리가 클러스터의 센터를 결정할 때 굳이 평균값이 아니라 뭔가 중간값, 중앙값과 같이 다른 값으로 이 클러스터의 센터를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고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뭔가 반복적인 계산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작위로 어떤 원하는 K개의 클러스터의 센터를 설정해 놓고 그 센터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형성을 한 다음에 그 형성된 클러스터 내에서 또 대표값을 다시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 하나의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데이터 점들이 굉장히 가까운 애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속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결과를 내뱉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클러스터를 군집을 나눈 결과가 인간이 봤을 때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결과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해서 입력값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K값을 고르는 게 좋은지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K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는 했었지만 이 K값을 주는 그 값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K-민즈 클러스터링은 도대체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에 사용이 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예시들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원래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다양한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색상으로 이 이미지 픽셀 각각의 값들을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2개의 클러스터, 4개의 클러스터, 8개의 클러스터로 표현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단순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종류를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더 작은 값으로 만들어서 이 각각의 픽셀을 표현하는 색상의 종류를 간단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크기보다 훨씬 더 줄어든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이런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뭐 2개의 클러스터로 혹은 뭐 3개,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라 라고 말하면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픽셀끼리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마치 이미지의 구획을 나누어서 세그멘테이션, 뭔가 분류할 수 있는, 구획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K-민즈 클러스터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